2030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내에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누가 해고가 많이 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고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네, 저는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고 솔트룩스 창업자이자 정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AI 전문가로 국내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 AI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최근 기술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예,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빠른지.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축으로 보면 연도고 세로축은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거든요. 또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고 나서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합니다. 추세선을 그려보면 거의 2배 이상 빠르게 인공지능의 뇌가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세로축을 보면 이게 1, 2, 3, 4가 아니라 일십, 백, 천만 이렇게 증가가 되는 로그 10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2배가 빨라져서 2배 빠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의 2승만큼 매년 100배씩 인공지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1년에 100배, 2년에 10,000배, 3년 만에 100만 배가 인공지능의 뇌가 커진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챗GPT 나온 이후에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가 100만 배가 커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똑똑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자료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변곡점이 하나가 더 보이는데 이젠 더 똑똑한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게 만든다든지 또 정수만 학습을 해서 빠르게 공부하고 경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한 거죠. 그 끝에 이제 딥시크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AI의 동향을 보자면 예전에 1년에 100배씩 인공지능의 뇌가 커졌던 거 3년 동안 100만 배가 커졌는데 거기에다 이제 더 작은 뇌로도 서로 협업하고 똑똑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던 시대에다가 요즘은 이제 에이전트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도 해요. 흔히 말하는 우리 LLM, 챗GPT를 포함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비슷비슷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에 쓴 것처럼 에이전틱 AI is eating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순다 피차이라든지 샘 얼트만이라든지 젠슨 왕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젠슨 왕은 이제 AI가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미래에는 피지컬 AI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에이전틱 AI가 뭐냐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AI 에이전트로 시대가 오게 됐던 것들은 과거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아키텍처를 막 써올리면서 커졌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었었고요. 최근에는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학습된 인공지능에게 중요한 스킬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젠슨 왕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당신들은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엔비디아가 거품이라 그러는데 아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젠슨 왕 입장에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GPU를 많이 쓰는 거를 시간축으로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 번 하면 한 번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을 해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인공지능은 질문하면은 프롬프트라고 LLM이 답변하는 걸로 끝나요. 퍼플렉시리 같은 애들은 질문하면 얘가 검색을 해서 검색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에 레퍼런스를 주면서 더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추론하고 계획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에이전트하고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훨씬 복잡해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인사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공지능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뭐 잡코리아 같은 형태의 잡 포스팅을 하거나 잡을 찾는 구직 사이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잡코리아 같은 게 생겨났는데 MCP라든지 A2A라는 겁니다. 이 핫이슈는 LLM 시대를 지나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그 에이전틱 AI가 필요로 한 다양한 프로토콜 그리고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 중심에서 이제는 LLM뿐만 아니라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를 아실 거예요. 그 팔란티어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도 국방 제조 부분에 팔란티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팔란티어가 쓰는 그런 개념들을 융합 인공지능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뉴로 심볼릭 AI라고 얘기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로 대변이 되는 챗GPT 같은 LLM하고 온톨로지를 결합해서 쓰는 거죠.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돼 있죠. 좌뇌는 논리, 수학을 잘하고 우뇌는 무슨 감각적이고 경험에 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좌뇌 쪽을 우리는 로직, 온톨로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우뇌 쪽이 바로 지금 딥러닝을 하는 챗GPT 같은 부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3세대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양쪽 뇌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온톨로지하고 LLM을 결합해서 이걸 기반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가 뭐냐? 그럼 온톨로지는 인간의 지식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사람들이고 기업 종업원 모두 법적 존재라는 이런 말과 글에 있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연결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속성을 달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온톨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가장 핫 이슈는 첫 번째 LLM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있고 에이전트는 추론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온톨로지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 LLM은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대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화시키고 대체해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트렌드로서는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닌 능력 중 AI에게 가장 먼저 추월당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미 어느 정도 추월당한 분야가 바로 제가 원래 가졌던 직업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예요.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나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죠. 근데 우리는 개발자라는 말만 쓰는데 사실은 개발자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그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그걸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 모드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그러면서 올 초에 가트너 그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내에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프를 보면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누가 해고가 많이 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고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 그래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그래프가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의 현재 고용 상황이에요. 20대 초반,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요. 근데 20대 초반하고 중반이요. 2년 전부터 해고가 일어나서 이미 20% 이상의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만 15,000명 이상을 해고를 했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아마존은 10만 명 이상을 해고를 향후 3년간 동안 한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 추가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가 뭐냐면 AI 에이전트로 이제 들어가면서 업무 프로세스가 자율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원래 그 박사 유학을 가려고 했던 데가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멜론 CMU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사 1등 하는 데거든요. 그 다음에 2등, 3등이 스탠포드 단지, MIT 뭐 이런 데입니다. 여기 작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나오는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 중에 평균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왜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대기업에서 줄줄이 해고하고 있어요. 20, 30%. 근데 새로 채용을 할까요? 이게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시장에서 임팩트가 제일 많이 주는 부분이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입니다. 컨택센터, 콜센터 같은 데를 포함해서 고객 응대를 하는 쪽인데요. 이 시장과 관련된 것도 지금 빠르게 해고가 이루어지고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할까요? 사실은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요. 가장 지적인 노동부터 가장 빨리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또 굉장히 큰 위협이 주고 있는 게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분들하고 회계사무소는 회계사분들입니다. 롤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라이빗 에쿼티들이죠. 프라이빗 에쿼티 PE들이 회계사무소를 10명에서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회계사무소 몇백 개를 인수를 해요.
전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AI 프로세스로 중간에 다 업무를 자동화를 시켜놓고 나서 회계사들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5% 10%밖에 안 나는 회사가 막 30% 40%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고객과 시장을 사고 그걸 AI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임팩트가 이미 재작년부터 태동을 해서 올해 내년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AI 등장 이후 미국과 한국 직장 및 대학교 상황은 어떤가요? 직장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제가 그래도 웬만한 대기업의 회장님들, 대표님들 정말 많이 뵙고 자문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기업들도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멈춰야 돼, 고용을 더 해야 돼, 내부 AI로 대체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업 내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면 기업 문화가 변경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15,000명을 해고했는데 이제 2, 3만 명을 또 해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조직 구조하고 그다음에 고용 구조가 큰 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큰 거는 돈 버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하신 분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쿠팡 같은 데에서 물건을 주문하신 분이 많으실까요? 거의 10대 1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마트나 롯데마트 굉장히 힘들잖아요. 돌파하기 힘들어서. 그 회사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얼마 전에 파산 신청도 한 거잖아요. 일종에요. 이게 3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모바일 서비스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AI가 돈 버는 방식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었던 레가시 비즈니스를 흔들게 돼요. 그건 대단히 시장을 파괴하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학도 어떨까요? 미국으로 보면 놀라운데요. 네, 이 미국의 수능이 SAT인데 미국 수능의 SAT가 3년 동안에 응시율이 10%가 줄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대학 나도 취업이 안 되는데 굳이 왜 대학을 가냐는 거예요. 대학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5년, 6년 지나면은 교수님들이 위기에 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미국 교실에서는요,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띄워놔요. 그리고 교수님 막 가르치고 있으면 그거를 챗GPT한테 물어본다. 야, 이렇게 교수님 얘기인데 이거 맞아? 그러면 챗GPT가 교수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한테 들어서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동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교수님이 질문을 하죠. 야, 그거 넌 어떻게 알았어? 챗GPT가 그래요. 그럼 교수님도 입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들한테도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죠. 이미 숙제를 내는 거는 애들이 다 챗GPT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숙제 내고 시험 본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과 실습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교육이 바뀌게 되고 대학에 대한 것들이 대학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대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노동자 중에서도 매니저를 키우기 위해서 2차 산업혁명 때, 1차 산업혁명 때 대규모로 인력 양성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영국과 유럽에서는요, 대학을 만들고 강화한 현대 대학을 만든 이유가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틀이 깨지면서 대학의 현재처럼 강의 시스템에 의한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젠 대학 졸업생을 안 뽑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결국은 대학의 교수님들의 지위, 또 강의 방식의 교육 방식을 파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 3년, 5년, 길게는 10년 안에 거의 모든 것들을 바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학교가 나왔는데 알파스쿨이라는 게 나왔어요. 알파스쿨은 고등학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알파스쿨은 뭐냐면 아이들이 AI를 갖고 오전에 공부를 해요. AI 튜터하고. 오후에는요,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프로젝트만 합니다. 강의식으로 아예 배우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없어요. 선생님이 AI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습을 하거나 뭘 할 때 인간이 코치 역할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고 굉장히 큰 부침하고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키워야 할 능력은 무엇이고 어떤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혹시 메타인지라는 용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메타인지는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 아는 것과 내가 뭘 하면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종이 땡 쳐서 오늘은 몇 번으로 찍을까? 4번으로 찍을까? 3번으로 찍을까? 지그재그로 찍을까?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이 메타인지 능력이 수학 부분에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걸 풀면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해질까요? 바로 답이 있는 건 이제 AI가 다 더 잘해요. 이미 수능 시험을 보면 상위 1% 이상이에요.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상위 0.001% 안에 드는 거죠. AI가요.
답이 있는 거는.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없는 걸 도전해야 돼요. 답이 없는 걸 시도해 봐야 되고 답이 없는 걸 빠르게 시도해서 경험을 얻어서 그거를 남들하고 차별성을 가야 돼요. 근데 답이 없는 거를 내가 시도해 보거나 할 때 해봐서 될지 안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답이 없는 걸 맨날 시도하는데 맨날 실패하고 맨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메타인지 능력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가르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해당이 되는 것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지게 돼요. 소프트 스킬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협상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교감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타인지하고 소프트 스킬을 붙여서 메타 스킬이라는 용어로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AI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첫 번째는 메타 스킬이 중요해요. 메타인지 능력과 함께 소프트 스킬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제가 장표도 주는데 회복 탄력성이에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얘기하는데 회복 탄력성은 이런 거죠. 뭔가 실패하고 힘들면 소주 콱 먹어버리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리고 2, 3일 동안 잠적하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실패를 했는데 안 되면 그건 나만이 아는 거거든요. AI도 모르는. 그 데이터와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마음의 근육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그렇고 멋진 리더십을 확보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메타 스킬을 가지면서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극단적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 같고 꼴통 같은데 메타 스킬. 근데 뒤에 메타인지는 강하지만 소프트 스킬은 좀 약해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성과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죠.